외딴 저택에서 큰 불이 나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 꺼지지 않은 아주 작은 의심의 불씨 하나가 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보는 단순한 비극의 뒷면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사악한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 고전 미스터리의 한 페이지를 넘겨서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스타블이라고 불리는 아주 낡고 허름한 저택이에요. 축축한 가을날, 스코틀랜드산 전나무들이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비는 아무렇게나 자란 잔디밭 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택 주변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황량하고 쓸쓸한 황무지뿐이죠. 움푹 파인 땅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낡은 집의 풍경은 그 자체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길한 예고처럼 느껴지네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거대한 화염이 모든 걸 집어삼켜버린 이 폐허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단순한 사고가 남긴 재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범죄의 흔적일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 함께 그 죄를 한 점씩 파헤쳐 보기로 하죠. 이 비극의 가장 중심에는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녀의 이름은 루스 에베릴입니다. 20살의 루스에게 창밖으로 보이는 저 황량한 풍경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나 다름없었어요. 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우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벌써 3년이나 유행이 지난 낡아서 반들반들해진 옷이었고요. 신발은 다 해졌고 양말에는 정성스럽게 꿰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녀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스타블 저택에는 딱 3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고아 루스 에버릴, 그리고 그녀의 후견인이자 정말 지독한 구두쇠인 삼촌 사이먼 에버릴, 마지막으로 14개월 전에 새로 들어온 하인인 로퍼 부부였죠. 루스는 이 어딘가 믿었지 않은 부부 때문에 저택에서 더욱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루스의 상황은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삼촌에게 기대어 살아야 했는데 그 삼촌은 또 악명 높은 구두쇠였던 거죠. 그러니 그녀의 삶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이라고 해봐야 정원을 가꾸거나 근처에 사는 병약한 곤충학자 친구를 만나는 게 전무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잿빛 같던 그녀의 일상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낡은 편지 한 통이 도착한 거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루스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는 그녀에게 어쩌면 탈출의 기회 혹은 그저 찰나의 환상일지도 모를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파머 고어 부인이었어요. 요크에서 열리는 가을꽃 박람회에 같이 가자면서 며칠간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는 아주 따뜻한 초대장이었죠. 루스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크라는 곳은 가본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지긋지긋한 스타블 저택을 잠시나마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서 떠난 루스의 짧은 여행은 하지만 그녀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송두리째 힘들어버릴 사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출발하는 날 아침, 하인 루퍼가 삼촌의 허락을 받아왔다고 전해줍니다. 다만 삼촌 몸이 좋지 않으니 절대 방해하지는 말라고 조언하죠. 루스는 떠나는 길에 아픈 이웃에게 잠시 들러 문병을 하고 시내에서 쇼핑을 마친 뒤에 마침내 요크행 기차에 오릅니다. 드디어 스타블을 벗어난다는 그 해방감에 그녀의 마음은 정말 날아갈 것만 같았죠. 파머고어 부인의 집에 도착해서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것도 잠시 가족 변호사인 옥슬리 씨로부터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스타블 저택의 끔찍한 사고 발생, 즉시 귀가 요망.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루스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불안감으로 뒤덮이고 맙니다. 기차를 타고 좁으로 돌아오는 내내 루스의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보에 쓰여 있던 그 끔찍한 사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죠. 삼촌이 약을 잘못 드셨나? 아니면 어디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기라도 하신 걸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점점 덮쳐왔습니다. 변호사 옥슬리 씨의 집에 도착한 루스는 마침내 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스타블 저택이 불에 타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잿더미 속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들은 바로 삼촌 사이먼 에버릴과 하인인 로퍼 부부였습니다. 그녀의 짧았던 탈출은 이렇게 끔찍한 비극과 함께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좀 더 공식적인 절차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사인 심리, 즉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시관의 조사가 시작된 거죠. 이제부터 분위기는 차갑고 아주 사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검시관 법정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둘째,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셋째, 이 죽음에 누군가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배심원단이 소집되고 증인들의 증언이 하나둘 이어지면서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증언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사건의 그림이 점점 맞춰지기 시작해요. 소방서장은 시신들이 각자 자지침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확인해 주었고, 경찰은 워낙 외딴 곳이라 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죠. 루스는 집에서 쓰던 휘발유 램프 이야기와 최근 로퍼에게서 술 냄새가 자주 났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고령의 삼촌이 특히 사고에 취약했을 거라는 소견을 덧붙이죠. 모든 조각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모든 의심은 단 한 사람, 바로 하인 로퍼에게로 집중됩니다. 선술집 여급은 그가 이른 저녁부터 이미 취해 있었다고 증언했고, 한 농부는 만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를 집까지 태워다 줬다고 말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루스의 증언에 따르면 불이 붙기 쉬운 휘발유 램프를 다루는 책임자가 바로 그 만취 상태의 로퍼였다는 겁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검시관은 배심원단을 향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로퍼가 술에 취해서 불을 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가 부주의한 행동으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리고 시신들의 위치를 보니 아마 세 사람 모두 잠든 사이에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입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검시관의 유도에 따라 평결을 내립니다. 불운에 의한 사망. 다시 말해 이건 그냥 안타까운 사고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이로써 스타블 저택의 비극은 법적으로 공식 종결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었을까요? 공식적인 조사가 모두 끝나고 모두가 이 비극을 서서히 잊어갈 무렵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불씨가 전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지역 은행의 지점장이었죠. 네, 사건은 분명히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 단순한 이야기가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면요. 만약 사고라는 그럴듯한 가면 뒤에 추악한 범죄의 얼굴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화재가 발생하고 약 5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인 타킹턴 씨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사 옥슬리를 찾아옵니다. 그는 돈을 다루는 전문가답게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훨씬 더 정교하고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결론과 타킹턴의 이론은 정말 정반대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술 취한 하인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지만 타킹턴은 이건 전문 강도들이 벌인 범죄라고 주장했죠. 강도들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세 사람을 모두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산이 불에 탄 게 아니라 도난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상식적인 변호사 옥슬리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너무 나간 상상이라는 거죠. 그는 타킹턴의 이론을 그저 탐정소설에나 나올 법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타킹턴에게는 옥슬리의 이런 냉소를 단 한 방에 잠재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잿더미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단 하나의 비밀이었죠.
타킹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태도에 옥슬리도 점차 의아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타킹턴은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확신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단 하나의 사실. 모두가 놓치고 있었지만 돈을 다루는 전문가의 눈에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였던 바로 그 한 가지. 타킹턴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이먼 에버릴의 침실에 있던 그 금고가 내화 금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불에 타지 않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바로 그 금고 말이죠. 이제 논리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금고 안에서 금화는 발견됐지만 지폐는 모두 재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화금고 안에 있던 지폐는 불에 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렇다면 그 지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도난당한 거죠. 이 사실 하나가 사고라는 가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화재는 강도와 살인을 돕기 위한 위장이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발견 이후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타킹턴의 이루는 그날 저녁 바로 경찰서장에게 보고되고요. 단 이틀 만에 서장은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런던 경시청, 즉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야드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저 불운한 사고로 묻힐 뻔했던 스타블 저택의 비극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수사에 박을 올리게 됩니다. 과연 스코틀랜드 야드는 이 잿더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스타벨 저택을 집어삼킨 그 끔찍한 화재, 기억하시죠? 공식적으로는 그냥 사고였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정말 끝일까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 공식적인 결론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지금부터 그 꺼지지 않는 의심의 연기를 따라가면서 잿더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겉보기에 멀쩡히 종결된 사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모든 판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스코틀랜드 야드의 형사가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잿더미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고요. 그 단서를 따라 20파운드 지폐 한 장을 끈질기게 추적하죠. 그리고 마침내 한 유력한 용의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의 자백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아주 교묘한 거짓말일까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지역 검시관이 땅땅땅! 이건 그냥 사고입니다! 하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다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두 남자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고가 아니야. 이들의 이 끈질긴 의심이 단단히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다시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 지점장인 타킹턴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그는 문득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옥슬리! 그 금고 말이야. 그거 내화 금고였잖아. 여러분, 내화 금고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불에 견디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지폐가 싹 다 타버렸다? 말이 안 되죠.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겁니다. 타킹턴 지점장은 이건 단순 화재가 아니라 돈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한 방화 강도 사건이라는 아주 강력한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변호사 옥슬리와 함께 리지에 있는 발렌타인 경찰서장을 찾아가죠.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서장도 내화금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직감합니다. 결국 이건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판단하고 영국의 심장부 런던 경시청, 바로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 야드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 거죠. 이제 사건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이 까다로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범죄수사과 소속의 조셉 프렌치 경감입니다. 혹시 여러분 막 번뜩이는 천재성으로 단서 하나 보고 범인은 바로 너! 외치는 그런 탐정을 상상하셨나요? 프렌치 경감은 그런 타입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주 많이요. 이 사람은 천재라기보다는 성실한 장인에 가까워요. 열정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엄청나게 꼼꼼하고 체계적이죠. 신비로운 미스터리? 그런 거 싫어합니다.
오직 명확한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수사하는 걸 선호하죠. 상상력의 기대기보다는 발로 뛰어서 얻은 팩트들을 하나하나 레고 블록 쌓듯이 쌓아 올려서 거대한 진실의 그림을 완성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로 이런 그에게 살인, 강도, 방화라는 세 가지 끔찍한 혐의가 뒤엉킨 이 스타벨 저택 사건이 막혀진 겁니다. 자, 그럼 프렌치 경감은 어떻게 수사를 시작할까요? 요란하게 경찰차 몰고 와서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나왔어 하고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을까요? 천만에요. 그의 첫 수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합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휴가를 즐기러 온 낚시꾼으로 완벽하게 위장합니다. 그리고 마을 호텔인 서스데일 암스에 방을 잡죠. 누가 봐도 그냥 한가로운 여행객이에요. 정말 신중하죠? 낚시꾼 행세를 하면서 그는 지역 경찰인 켄트 경사와 몰래 접선합니다.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싹 넘겨봤죠. 그리고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답게 가장 먼저 어디로 향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 잿더미만 남은 스타벨 할로우의 폐허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까맣게 타버린 잔해 더미를 뒤지던 프렌치 경감의 눈에 문제의 그 내화 금고가 들어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 예상했던 대로 1900파운드 어치의 금화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은 불에 잘 안 타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있어야 할 지폐, 종이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첫 번째 거대한 반전입니다. 금고 안에 지폐는 없었지만 뭔가 타다 남은 재가 있긴 있었어요. 프렌치 경감이 이걸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게 웬걸? 지폐를 태운 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신문지를 태운 재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범인은 금고에서 지폐를 몽땅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신문지로 채워넣고 불을 붙인 거죠. 왜? 화재 때문에 지폐가 다 타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증거인멸이자 조작 행위였던 겁니다. 신문지 재를 보는 순간 프렌치 경감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품었던 의심이 이제는 차가운 확신으로 변하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이게 대체 뭘 뜻하는 걸까? 강도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만약 이게 강도 짓이라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건 살인이야. 돈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한 거야. 이제 이 사건은 단순 화재가 아니라 강도, 살인, 방화가 결합된 최악의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범인이 지폐를 훔쳐갔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돈의 행방을 쫓아야죠. 그런데 다행히도 도난당한 지폐 뭉치 중 하나가 런던의 한 은행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바로 20파운드짜리 지폐 한 장.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 런던에서 그 수많은 거래 중에 이 지폐 한 장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건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추적, 프렌치 경감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자, 한번 그 과정을 따라가 보죠. 먼저 런던 은행에 입금된 20파운드 지폐. 이 지폐는 원래 스타벨 저택의 사이먼 에버릴에게 보내줬던 돈 뭉치에 있던 겁니다. 은행 기록을 뒤져보니 이 돈은 쿡스 여행사라는 곳에서 입금한 거였어요. 좋아, 범위가 좁혀졌죠? 프렌치는 당장 여행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어스 윈퍼라는 남자가 보낸 편지를 찾아내요. 더 결정적인 건 그가 기차표 값을 지불한 영수증인데 거기에 떡하니 20파운드 지폐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막연했던 돈의 흐름이 마침내 피어스 윈퍼라는 한 사람에게로 딱 모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렌치가 쿡스 여행사에 처음 찾아갔을 때 지점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경감님, 저희가 하루에만 주는 현금이 얼만데요. 그 많은 돈 속에서 1년 번호도 없는 지폐 한 장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정말 여기서 수사가 막히나 싶은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프렌치 경감, 여기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그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바로 지불된 총액에 주목한 거예요. 금액이 얼마였냐면 16파운드 8실링 4펜스. 와, 정말 복잡하죠? 요즘 돈으로 치면 뭐 23,450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애매한 금액인 셈이에요. 프렌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금액은 분명히 뭔가 특정 상품에 대해 미리 계산된 가격일 것이다. 이 추리가 제대로 먹혀들었죠.
지점장에게 이 특이한 금액으로 결제된 내역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서류를 뒤지던 지점장이 마침내 외칩니다. 찾았어요. 서즈비에 사는 피어스 윈퍼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와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고 돌아 수사는 다시 시작점이었던 작은 마을 서지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다름 아닌 그 비극의 유일한 생존자 루스 에버릴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한 남자였습니다. 피어스 윈퍼,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지역교회 보건공사를 맡고 있는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 알죠. 그가 루스 에버릴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프렌치가 직접 만난 윈퍼는 뭐랄까 너무나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는 영국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는 정말 전혀 보이지 않았죠. 프렌치는 바로 신문에 들어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화재가 나기 바로 전 그 일주일 사이에 스타벨 저택 근처에 간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윈퍼의 대답이 프렌치의 의심에 기름을 붓습니다. 윈퍼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요. 마지막으로 그 근처에 갔던 건 그보다 훨씬 오래전 일입니다. 라고요. 그는 화재 즈음에는 스타벨 저택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대는 거죠. 하지만 프렌치는 이미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프렌치가 집요하게 파고들자 윈퍼의 완벽해 보였던 알리바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절대 간 적 없다고 버티더니 프렌치가 증거를 들이밀자 마지못해 길에서 하인 로퍼를 잠깐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라고 실토하죠. 그리고 결정타. 프렌치가 20파운드 지폐 이야기를 꺼내자 윈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횡설수설하며 말을 돌리는데 누가 봐도 뭔가 숨기는 게 역력했죠. 그의 거짓말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프렌치가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윈퍼 씨,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당신이 계속 이런 어리석은 태도로 나온다면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요. 프렌치가 가진 펜은 명확했어요. 윈퍼는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 도난당한 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이 정도면 그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하기에 차고 넘치는 증거였습니다. 살인 혐의라는 말에 윈퍼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드디어 입을 열죠. 그런데 그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프렌치 경감이 예상했던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렀습니다. 같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정말 기이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의 서막이었죠. 윈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이먼 에버릴이 하인 로퍼를 통해 자기를 스타벨 저택으로 몰래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현금 500파운드를 쥐어주면서 끔찍한 가족의 비밀로부터 루스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대요. 그 비밀이 뭐냐고요? 이게 정말 황당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루스의 아버지 테오도르 에버릴이 사실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프로스페르지로라는 가명으로 프랑스에 숨어 지내는데 오래전 저지른 살인사건 때문에 어떤 여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대요. 그 500파운드는 바로 그 협박범 마들렌 블랑카르 부인에게 줄 돈이었고 자신의 프랑스 여행은 이 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윈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윈퍼는 그 돈을 들고 프랑스 탈루아르라는 곳까지 갔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프로스페르지로라는 사람도 협박범이라는 여자도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허탕을 친 거죠. 임무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500파운드라는 거금을 그대로 든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과 두려움에 떨며 영국으로 돌아왔다는 게 그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윈퍼의 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앞뒤가 들어맞습니다. 그가 왜 20파운드 지폐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프랑스에 다녀왔는지,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하지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니? 이건 혹시 3명을 죽인 끔찍한 범죄를 덮기 위해 미리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아주 교활한 거짓말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이 모든 황당한 이야기가 진실인 걸까요? 우리 프렌치 경감, 이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셨군요 하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그는 윈퍼의 주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윈퍼에게서 몇 가지 증거물을 요구합니다. 사이먼 에버릴이 직접 썼다는 메모, 그리고 윈퍼 본인의 사진과 필적 샘플. 이제 이 작은 증거들을 들고 프렌치 경감의 수사는 영국을 넘어 유럽 대륙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내화공고 속의 수상한 재에서 시작된 수사는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고 심지어 그의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이라는 게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에버릴 가문 전체를 둘러싼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셈이 됐어요. 과연 프렌치 경감은 진짜 살인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일까요? 진실을 향한 그의 진짜 추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프리먼 윌스 크롭스의 추리소설 스탠리 경의 비극.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스타블 저택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화재 사건, 그리고 그 공식적인 결론까지 함께 살펴봤었죠. 저택의 주인인 사이먼 에버릴 씨와 그의 하인 부부가 모두 목숨을 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요, 결국 하인 존 로퍼가 술에 취해서 부주의하게 불을 낸 단순의 실화 사고로 종결이 됐습니다. 검시 배심원단이 딱 그렇게 평결을 내렸고 서스비 마을 전체가 이 끔찍했던 비극의 상처를 겨우 봉합하고 다시 평온을 찾아가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비극이 그렇게 공식적인 발표 하나로 깔끔하게 끝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정말 아주 작은 불일치, 정말 사소해 보이는 사실 하나가 굳게 닫혔던 사건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젖히기도 합니다. 스타블 저택의 비극에서는 바로 그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꿋꿋하게 제 모습을 지키고 서 있었던 내화금고가 이 모든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 지점장인 타킹턴 씨가 그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옥슬리 씨를 찾아옵니다. 이 옥슬리 씨는 바로 비극의 주인공, 고인이 된 사이먼 에버릴의 법률 대리인이었죠. 그런데 타킹턴 씨의 표정이 영 심상치가 않았어요. 평소에 그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에 깊이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은행가로서의 그의 직업적인 감각이 뭔가가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서스비 마을 사람들은 스타블 저택의 비극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고였지만 어쨌든 결론은 났으니까요. 하지만 타킹턴 씨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공식적인 결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의문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그 희미했던 의심을 단단한 확신으로 바꿔줄 결정적인 논리를 세우게 됩니다. 타킹턴 씨의 주리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는 옥슬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보게, 요즘 이 지역에서 전문 강도단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나? 사실 에버릴 씨가 금고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그는 이런 가정을 세웁니다. 만약에 강도들이 그 돈을 노리고 스타블 저택에 침입했다가 하인 로퍼에게 딱 걸렸다면?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났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강도들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것보다 더 완벽한 은폐 방법이 과연 있었을까요? 변호사인 옥슬리 씨의 반응은 지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친구의 이론이 그럴듯하긴 한데 어디까지나 증거 하나 없는 상상일 뿐이었죠. 음주로 인한 실화라는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설명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끔찍한 살인극을 상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심지어 타킹턴에게 요즘 탐정소설 너무 많이 읽은 거 아니야? 라는 농담까지 던지면서 그의 가설을 가볍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옥슬리의 그런 냉소적인 반응에도 타킹턴은 진지함을 잃지 않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죠. 옥슬리, 그 금고는 내화금고였어.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고라는 가설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한방이었습니다. 내화금고,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된 금고인데 어떻게 그 안에 있던 지폐들이 전부 잿더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논리적인 모순이 다른 모든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옥슬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화금고라는 단 하나의 사실이 모든 걸 의심스럽게 만들었죠. 타킹턴의 그 탐정소설 같던 이야기가 이제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리즈에 있는 발렌타인 경찰서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한 사고 조사가 아닌 강력범죄 수사에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죠.
발렌타인 서장은 타킹턴과 옥슬리의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내화 금고의 미스터리. 그는 이 사건이 지역 경찰의 역량을 넘어선다고 판단했고, 즉시 영국 경찰의 심장부, 바로 스코틀랜드 야드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스비에 도착한 인물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조지프 프렌치 경감입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또 효율적이기로 정평이 난 베테랑 수사관이죠. 그의 등장은 이 사건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중대범죄로 다뤄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 서스비에 그야말로 거물급 형사가 나타난 겁니다. 프렌치 경감의 수사 스타일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는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낚시꾼이나 화가로 위장해서 마을 호텔에 묵으면서 조용히 잠입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잠재적인 용의자나 마을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경계심을 주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먼저 수집하려는 그의 아주 신중하고 체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어둠이 내린 후에야 켄트 경사를 은밀하게 만나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다음 날 범죄 현장인 스타블 저택의 폐허로 향할 계획을 세웁니다. 프렌치 경감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이번엔 보험사 직원으로 위장한 그가 모든 의심의 시작점, 바로 그 금고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스타블 저택의 폐허로 향합니다. 잿더미와 무너진 벽돌 더미 속에서 그는 마침내 문제의 금고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죠. 자, 이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프렌치는 금고를 열고 그 내용물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만약 타킹턴의 이론이 맞다면 금고 안에는 돈의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게 정말 사고였다면 막대한 양의 지폐가 타다 남은 재가 있어야 하겠죠. 금고 안에 남은 한 줌의 잿더미는 과연 어떤 진실을 말해주게 될까요? 프렌치는 아주 세심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금고 바닥의 재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작은 핀셋으로 재 조각들을 하나씩 들어올려서 렌즈로 확대하면서 지폐 특유의 그 정교한 인쇄 흔적을 찾으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지폐의 문양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마치 신문 활자 같은 그런 인쇄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금고 안에서 발견된 재 조각 중에 단 하나도 지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각은 불에 탄 신문지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금고에서 돈을 모두 꺼낸 뒤에 그 부피만큼 신문지를 채워넣고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터킹턴의 이론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닌 강도, 살인, 그리고 방화 사건이었던 겁니다. 범죄가 확정되자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어요. 범인을 찾고 그들이 훔쳐간 돈의 행방을 쫓는 것이죠. 프렌치 경감은 도난당한 현금을 추적하는 것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수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은행가 타킹턴이 에버리 씨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20파운드 지폐 10장의 일련 번호를 기록해 두었던 거죠. 모두가 이 지폐들이 당연히 불에 탔다고 생각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3주가 지난 후 바로 그 지폐 중 한 장이 런던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됩니다. 불 속에서 사라졌어야 할 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도난 지폐의 여정은 아주 명확한 경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프렌치 경감은 끈질긴 추적 끝에 문제의 20파운드 지폐가 런던에 있는 쿡이라는 여행사에서 사용되었고 그 영수증이 피어스 윈퍼라는 이름으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범죄 현장에서 사라진 돈이 특정 인물의 손을 거쳐갔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피어스 윈퍼. 그는 젊고 유망한 건축가이자 이 비극의 유일한 생존자이면서 상속인인 루스 에버릴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 도난당한 돈을 사용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겁니다.
이제 프렌치 경감은 직접 피어스 윈퍼를 만나기 위해 그의 숙소로 향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범죄와도 관련 없어 보이는 건강하고 전형적인 영국 신사의 모습을 한 윈퍼. 하지만 프렌치의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프렌치는 먼저 윈퍼의 퇴근 행적에 대해 묻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즈음에 스타블 저택 근처에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윈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방문한 건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딱 잘라 말하죠. 프렌치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혹시 루스 에버릴에게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윈퍼는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프렌치는 그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걸 직감해요. 윈퍼는 너무나도 완강하게 구인하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프렌치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그 20파운드 지폐죠. 그는 살해당한 에버리 씨의 금고에서 사라진 돈, 바로 그 돈을 윈퍼, 당신이 런던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윈퍼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시고 태도는 당혹감과 회피로 가득 차죠.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고 도난방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어떠한 그럴듯한 설명도 내놓지 못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이 끔찍한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잠시 멈춰야겠습니다. 윈퍼는 정말 세 사람을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그런 끔찍한 살인범일까요? 아니면 그가 말하지 못하는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걸까요? 결백한 사람이 대체 어떻게 살해당한 사람의 금고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프리먼 윌스 크로프츠의 대표작 중 하나인 프렌치 경감과 스타블 저택의 비극입니다. 자, 스타블 저택의 비극. 이거 정말 완벽한 범죄로 남나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되는데요. 유력한 용의자는 풀려나 버렸죠. 프렌치 경감의 수사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이대로 잿더미 속에서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되는 걸까요? 정말 모든 단서가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3명의 목숨,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간 그 무서운 불길 속에서 사건의 진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 파일이 먼지 쌓인 캐비넷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 뻔한 바로 그 순간에 스코틀랜드 야드로 아주 평범해 보이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편지가 이 모든 걸 뒤바꿀 운명이었죠. 죽은 사람의 재산에 관한 아주 사소해 보이는 통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곳이 메트로폴리탄 안전금고회사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화재 희생자 중 한 명으로 모두가 알고 있던 하인 존 로퍼에 관한 거였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 사건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죽은 줄 알았던 하인이 개인 금고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것도 임대료가 연체됐다는 너무나 현실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 잿더미 속에 묻혀버린 진실을 파헤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실마리가 될까요? 프렌치 경감은 직감적으로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베테랑 형사의 감이랄까요? 뭔가 있다, 딱 느낀 거죠. 그래서 그는 즉시 금고회사로 향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남긴 비밀 상자, 그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런데 막상 금고를 열어보니 너무 허무할 정도로 텅 비어있는 거예요. 뭐 돈다발이나 아니면 값비싼 보석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낡고 봉인된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게 가장 큰 비밀을 품고 있는 법이죠. 프렌치는 이 봉투를 들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잠그고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에 담긴 편지를 읽는 순간 이 스타블 저택의 비극은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과거에서 온 끔찍한 고백이었거든요.
봉투 안에는요, 막 떨리는 손글씨로 쓴 끔찍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그냥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던 에드나 필포트 부인이라는 사람의 죽음이 사실은 잔인한 살인이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프렌치는 곧바로 필포트 사건 파일을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아하니 평판 좋은 의사의 아내가 겪은 비극적인 사고사. 모든 기록이 너무나 그럴듯해 보였죠. 하지만 로퍼의 금고에서 나온 이 고백서라는 새로운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자 모든 공식 기록 위에 아주 짙은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백서, 이게 진짜일까요? 만약 진짜라면 왜 살인 고백서가 스타블 저택의 희생자인 로퍼의 금고에서 나온 걸까요? 프렌치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단 하나의 가능성, 바로 아주 끈적하고 추악한 협박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백서를 쓴 장본인이자 어쩌면 자기 아내를 살해한 냉혹한 살인자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 허버트 필포트 박사를 직접 만나보는 거였죠. 프렌치는 찰스 머스그레이브라는 가명으로 필포트 박사의 진료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진료실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먼지가 쌓여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그 모습이 잘 나가는 의사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온 한 남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았죠. 필포트 박사는 처음엔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죠. 하지만 프렌치가 고백서에만 적혀있던 단 하나의 단어, 크리켓 배트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의 그 단단했던 가면이 와르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정말 놀랍게도 필포트 박사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끈질긴 협박의 희생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린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스타블 저택의 희생자로 알려진 바로 그 존 로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퍼가 요구한 건 살인 자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불륜을 인정하는 이 굴욕적인 진술서, 이걸 일종의 보증서로 쓰게 한 거죠. 이 종이 한 장이 필포트 박사의 삶을 영원히 올가맬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프렌치가 금고에서 발견한 그 고백서는 살인 자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킨 잔인한 갈퀴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로퍼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비극의 무대인 스타블 저택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자, 필포트의 이야기는 퍼즐의 한 조각을 맞췄지만 동시에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그림을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로퍼가 희생자가 아니라 교활한 협박범이었다면? 프렌치의 머릿속에서 이 사건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대담하고 새로운 가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렌치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만약 한 명의 천재적인 범죄자가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러자 모든 게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카 딸 루스를 일부러 멀리 보내고 삼촌을 약에 취하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고립시키고 엉뚱한 이야기로 와인퍼라는 사람을 속여서 돈 세탁까지 시키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아내랑 주인을 죽이고 자신의 죽음까지 위장한 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로퍼의 거대한 계획이었던 거죠. 로퍼가 이 모든 사건의 주모자라는 이론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하고 끔찍한 계획에는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논리로도 풀리지 않는 단 하나의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만약 로퍼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유유히 살아있다면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세 번째 시신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완성하려면 로퍼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시신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프렌치의 머릿속에 루스와 나눴던 대화 한 조각이 불현듯 떠오른 거죠. 심각한 심장병을 앓던 그녀의 친구, 곤충학자 마컴 자일스. 정말 공교롭게도 그는 화재가 발생한 바로 그날 밤에 인플루엔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도 다 예상했던 자연사였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프렌치 경감에게는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완벽한 조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이 끔찍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프렌치는 마침내 마컴 자일스의 무덤에 대한 발굴 명령을 받아냅니다. 으스스한 공동묘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축축한 흙 속에서 관이 땅 위로 올라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마침내 인부들이 관뚜껑을 여는 그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컴 자일스의 시신이 잠들어 있어야 할 그 관이 섬뜩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프렌치의 이론은 맞았습니다. 로퍼는 자일스의 시신을 훔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대역으로 쓰기 위해서 스타블 저택의 잿더미 속에 있어야 정상인데. 프렌치는 다시 스타블 저택의 폐허로 돌아갔습니다. 시신을 훔쳤다면 불을 지르기 전에 어딘가에 잠시 숨겨뒀을 거란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그의 예리한 눈이 낡은 헛간 바닥에서 이 주변 흙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노란색 진흙 조각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바로 그 진흙의 흔적을 따라서 프렌치는 광활한 황무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무덤을 파기 위해 땅을 뒤집었던 희미한 흔적, 그 단 하나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땅을 팠다가 아주 어설프게 덮어놓은 흔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바로 얕은 무덤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고 무덤이 파헤쳐지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황무지에 묻혀있던 시신은 바로 프렌치가 예상했던 대로 도난당했던 마컴 자일스였던 겁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로퍼가 화재 현장에서 자기 대역으로 쓰려고 자일스의 시신을 훔쳤다면 그 시신은 왜 불타 없어지지 않고 이곳 황무지에 얌전히 묻혀 있는 걸까요? 그렇다는 건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세 번째 시신은 자일스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였을까요?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한 미스터리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자, 드디어 프리먼 윌스 크로프츠의 추리소설 프렌치 경감과 스타벨의 비극, 그 마지막 이야기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이 사건을 따라오셨다면 아마 존 로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쌓아올린 그 완벽해 보였던 가설의 정점에 서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사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정말 끔찍한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프렌치 경감의 그 집요한 의심 하나가 어떻게 이 사건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그 마지막 추적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하인존 로퍼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내랑 고용주인 사이먼 에버리를 살해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그 유산을 싹 훔쳐서 달아났다. 바로 이거였죠. 불타버린 저택, 사라진 돈, 그리고 그의 행적까지 모든 증거 조각들이 딱 한 사람, 바로 존 로퍼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너무 완벽해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완벽함이 프렌치 경감의 날카로운 이성을 자극한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았던 거죠. 모두가 로퍼가 살아 도망쳤구나 하고 믿을 때 프렌치는 불타버린 잿더미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 로퍼가 도망쳤다고 치죠. 그러면 저기 불에 탄 시신이 세 군데? 저 신혼 미양의 남자는 대체 누구지? 바로 이 질문, 이게 사건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로퍼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한들 스타벨 저택 폐허에서 발견된 이 신원 미상의 시신 하나, 이 존재 자체가 사건 전체를 거대한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모순점이었던 거죠. 아마 다른 형사들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소한 불일치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프렌치 경감이 위대한 탐정인 이유입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건 뭐 복잡한 추리가 아니에요. 정말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산수 문제죠. 스타벨 저택에 살던 사람은 딱 3명, 사이먼 에버릴, 존 로퍼, 그리고 로퍼 부인.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도 정확히 3구. 만약에 존 로퍼가 범인이고 그가 살아 도망쳤다면 이 숫자가 맞질 않잖아요?
시신 중 한 구는 외부인, 그러니까 제4의 인물이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 수학적 오류를 프렌치 경감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건이 이렇게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실마리는 언제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나곤 하죠. 프렌치 경감은 상속인인 루스 에버릴과 대화를 나누다가요. 그 끔찍한 사건의 그늘에 완전히 묻혀버렸던 한 남자의 죽음에 대해 듣게 됩니다. 스타빌 저택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이 죽음이 사실은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시간대를 한번 보세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모든 사건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스가 스타빌을 터난 바로 그날 밤, 저택은 불길에 휩싸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근처에 살던 병약한 곤충학자 마컴 자이스가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워낙 큰 비극이 터지다 보니까 모두들 참 안타까운 우연이네 하고 넘겼지만 프렌치 경감의 눈에는 이 완벽한 타이밍의 우연이야말로 가장 부자연스러운 조각처럼 보였던 겁니다. 루스 에버릴이 한 이 말은 정말 순수한 애도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프렌치 경감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막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때 이 비극적인 우연이 어쩌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필연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의 씨앗이 프렌치 경감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사실 마콤 자이스는 평소에 심근염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죽음의 문턱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독감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건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에머슨과 필팟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자연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프렌치 경감은 바로 그 완벽한 자연사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데 그 죽음이 절대로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면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아주 조금 일찍 떠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완벽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일스의 죽음은 정말 비극적인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인자에게 내려진 축복과도 같은 기회였을까요? 이 의심은 결국 프렌치 경감을 정말 전례 없는 결정으로 이끕니다. 바로 마컴 자일스의 시신을 파내라는, 즉 발굴 명령이죠. 만약에 자신의 추리가 틀렸다면 이건 경력에 엄청난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이 결정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아주 폭력적으로 열어젖히게 됩니다. 명령서의 잉크가 마르자마자 황무지의 작은 교회 묘지에서는 섬뜩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삽이 흙을 파헤치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죠. 과연 이 무덤 속에는 프렌치 경감의 의심을 증명할 진실이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섣부른 판단을 비웃는 차가운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상상해보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관. 인부들이 삐걱거리는 관 뚜껑에 손을 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광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온하게 잠든 시신일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언가일까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관 속에는 시신 대신 무게를 맞추려고 채워넣은 돌과 흙만 가득했죠. 이건 명백한 기만행위였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훔쳐내고 가짜 장례를 치렀다는 뜻이니까요. 이 텅 빈 관은 마컴 자일스의 죽음이 결코 자연사가 아니었음을 그 어떤 증거보다도 더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관 앞에서 프렌치 경감은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더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예리한 눈이 스타벨 폐허의 헛간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노란 점토 조각을 포착하죠. 이 지역의 흙과는 전혀 다른 그 흙 조각. 그걸 단서 삼아서 그는 끈질기게 황무지를 수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적이 드문 작은 구덩이에서 최근에 누군가 땅을 팠던 명백한 흔적을 발견하고 맙니다. 그곳에는 정말 끔찍하게도 정식으로 매장되지도 않은 채 버려지듯 파묻힌 마컴 자일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없이 이 황량한 황무지에 숨겨진 그의 시신은 이 사건 뒤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자, 이 슬라이드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화재 현장에서 시신 3구, 그리고 황무지에서 1구, 이제 시신은 총 4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스타벨 저택의 사망자는 3명이어야만 하잖아요. 이 끔찍한 퍼즐에 갑자기 맞지 않는 조각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초과된 시신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이 모든 모순을 단번에 해결하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이 느껴집니다. 프렌치 경감은 깨닫습니다. 만약에 마컴 자일스의 시신이 황무지에 있다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그 신원 미상의 3번째 남자는 바로 존 로퍼 본인이었던 겁니다. 로퍼는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탈주범이 아니라 화염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3번째 희생자였던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온 그 유령의 실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발견 하나로 존 로퍼가 범인이라는 가설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수사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죠. 아니, 원점보다 더한 혼돈 속으로 빠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프렌치 경감은 이제 잿더미가 된 사건 현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야만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고 유유히 사라진 진짜 범인, 그 교활한 악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새로운 수사는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마컴 자일스의 시신을 부검했더니 진짜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치사량의 코카인 주사였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범인이 의학적 지식을 가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죠. 여기서 프렌치는 아주 교묘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언론에 로퍼가 남긴 지폐는 사실 함정이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서 진짜 범인을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의 질문은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이 4건의 살인을 모두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흩어져 있던 모든 증거의 조각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한 인물에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컴 자일스의 죽음을 자연사라고 판정했던 주치이자 사건의 주변부에서 아주 조용히 맴돌던 인물 허버트 필팟 의사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필팟 의사를 둘러싼 혐의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동기. 그는 과거에 자신의 첫 아내를 의료과실로 죽게 만들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존 로퍼였어요. 그래서 로퍼한테 끊임없이 협박당하면서 돈을 뜯기고 있었죠. 동시에 그는 아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로퍼를 없애고 에버릴의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는 것, 이게 그에겐 유일한 탈출구였던 겁니다. 다음은 수단. 의사니까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마컴 자일스에게 치명적인 주사를 놓을 수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기회. 그는 자일스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고 지역 주민으로서 스타벨 저택과 주변 지리에도 아주 익숙했습니다. 동기, 수단, 기회. 범죄의 3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범인이 누군지는 거의 확실해졌지만 물증 없는 심증만으로는 이 교활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프렌치 경감은 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대하고 아주 정교한 함정을 설계합니다. 무대는 멀리 떨어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웨이벌리역. 이제 마지막 연극에 막이 오릅니다. 프렌치의 계획은 정말 대담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훔친 주식을 현금화하려고 썼던 가명, 피츠먼 앞으로 만나자는 전보를 보내요. 그리고 바로 그 약속 장소에 필팟을 경찰의 협조자 신분으로 부르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필팟이 범인이라면 그는 자신의 가짜 신분이 노출될까봐 불안에 떨면서 현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약속 장소에서 가짜 만남이 불발되자 필팟은 이제 내가 완벽하게 수사망을 빠져나왔구나 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심하는 순간 그는 본색을 드러내서 프렌치 경감을 향해 폭탄을 던지죠. 하지만 이 모든 건 프렌치의 손바닥 아니었고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필팟의 자백으로 드러난 진실은 정말 인간의 악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협박하던 로퍼와 손을 잡고 에버릴과 로퍼 부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부터 거짓이었습니다. 필팟은 에버릴과 로퍼 부인을 죽인 뒤에 곧바로 자신의 공범이었던 로퍼까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로퍼의 시신을 불 속에 던져 넣어서 그를 희대의 살인마이자 탈주범으로 위장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던 거죠. 마컴 자일스는요?
로퍼의 가짜 무덤에 넣을 대체용 시신으로 그냥 무참히 희생되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탐욕과 공포가 무려 4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끔찍한 연쇄살인이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비극의 터널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 스탑의 저택을 둘러쌌던 인물들의 운명과 사건의 최종적인 결말을 통해서 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정의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프렌치 경감은 필팟의 소지품에서 도난당했던 재산 거의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노동자 몇십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36,562파운드가 마침내 제 주인을 찾게 된 거죠. 이 돈은 단순히 그냥 유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끔찍했던 탐욕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주범이었던 허버트 필팟은 자신의 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루스 에버릴은 삼촌의 유산을 온전히 상속받게 되었고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연인 피어스 윈퍼와 결혼해서 그 비극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꽃피우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때는 존경받는 의사였을 필팟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괴물로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에 대한 그 끔찍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손에 줄 수 없는 부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었을까요? 어쩌면 두려움과 탐욕은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냥 같은 이름의 악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이 책을 덮은 뒤에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은 질문으로 남을 겁니다.